자, 일단 CPP는 캐나다 펜션 플랜이라는 건데 우리가 일할 때 월급의 일부를 정부에다가 주고 나중에 은퇴하고 일정량의 돈을 받는 시스템이야. 내 영상을 봐온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financially literate, 즉 금융문해해지고 있을 거야. 그런 우리들에게 이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CPP가 알고 보면 왜 오히려 더 손해인 건지, 그리고 financially illiterate, 즉 금융문맹인 사람들한테는 이 CPP라는 게 어떻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콜라 뚜껑 열면 김태형. 자, 먼저 CPP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CPP는 18살과 70살 사이이면서 퀘벡이 아닌 캐나다에서 살고 있으면서 1년에 3,500불 이상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야 돼. 그리고 너가 60살이 되면 그때부터 70살 사이에 CPP를 받겠다고 어플라이를 해서 받기 시작할 수가 있어. 받기 시작하면 너가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량의 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받는 돈은 택서블 인컴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리고 너가 받는 금액은 65살을 기준으로 일찍 받으면 일찍 받을수록 매년 7.2%씩 더 적게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매년 8.4%씩 더 많이 받게 돼. 지금 2021년도를 기준으로 CPP 받는 사람들이 평균 736불을 받거든. 예를 들어 너가 60살부터 CPP를 받는 걸로 결정을 내리면 너는 5년을 더 일찍 받는 거잖아. 그럼 7.2%씩 5년을 하면 36%거든. 그럼 736불에서 36%가 적어진 467불을 받게 되는 거지. 반대로 70살부터 받는 걸로 결정을 내리면 8.4%씩 5년을 더 늦게 받는 거니까 42%를 더 받게 돼서 1046불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너가 얼마나 일찍부터 돈이 필요할지, 언제 죽을지 등을 잘 고려해서 몇 살부터 받기 시작할지를 잘 선택하는 게 좋아. 그리고 평균이 736불인 거지, 더 많이 컨트리뷰트 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컨트리뷰트 한 사람은 더 적게 받아. 그리고 이 컨트리뷰션 양은 TFSA나 RRSP처럼 너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인컴에 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해진 대로 나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고 받을 수 있는 돈도 맥스 리밋이 정해져 있는데 2021년도를 기준으로 1203불이 맥스야. 그런데 맥스를 받기는 너무 어려워서 너가 미래 계획을 짤 때는 평균인 736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럼 맥스를 받는 게 왜 어려운 건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일단 맥스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 조건에 가까울수록 너는 더 많이 받게 될 거야. 첫 번째는 너가 18세부터 CPP를 받게 되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83% 이상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CPP에 컨트리뷰트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65살부터 CPP를 받는다고 치면 18세부터 65세까지 는 47년의 시간이 있거든. 47년에서 83%는 39년이야. 너가 65살이 되기 전까지 최소 39년은 일을 해야 1203불인 맥스 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일을 언제쯤 시작하지? 대학을 대충 20대 초반에 졸업하고 25살부터 일을 한다고 치면 너는 65살이 될 때까지 단 1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만 맥스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끔찍하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매년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맥스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매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이번 연도인 2021년도를 기준으로 너의 연봉이 61,600불보다 많아야지만 맥스 양을 컨트리뷰트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토픽으로 넘어가 보자. 너의 월급에서 CPP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CPP에는 Maximum Annual Pensionable Earnings라는 게 있어. 이게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너의 연봉이 이거를 넘기기 전까지는 매달 월급에서 CPP로 조금씩 빠져나가게 될 거야. 앞에서 말한 61,600불이 이 맥시멈 애뉴얼 펜셔너블 어닝이야. 그리고 61,600불이 맥시멈이라면 미니멈도 존재하는데 미니멈은 3,500불이야. 3,500불보다 적은 연봉에 대해서는 CPP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61,600불과 3,500불 사이에 있는 너의 연봉에 대해서 CPP가 빠져나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5.45%가 빠져. 2021년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 5.45%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오르는데 이 차트에서 너가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너가 5.45%를 낼 때 너의 인플로이어도 똑같이 5.45%를 같이 내게 돼. 그러니까 정부는 10.9%를 받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너의 연봉이 61,600불이거나 그것보다 높으면 61,600불 빼기 3,500하고 거기에 5.45%인 3,166불을 너가 CPP에 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CPP에는 엄청 큰 리스크가 하나 있거든. 너가 죽게 된다면 언제 죽느냐에 따라 CPP를 통해서 받게 되는 돈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일단 너가 살아있는 배우자랑 자녀가 없다면 너가 뼈 빠지게 일해서 1년에 3,000불씩 40년 동안 정부에다가 돈을 갖다 바쳤어도 단돈 2,500불밖에 너의 에스테이트에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살아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서바이벌
펜션이 나오거든. 이건 너가 살아있었더라면 받았을 양의 60%밖에 받지 못해. 만약 너의 배우자가 65살보다 어리면 60%가 아닌 37.5%에다가 플랫 레이트 200불 정도를 추가해서 받게 될 거고. 근데 여기에도 제한이 있어. 이 서바이벌스 펜션은 너가 CPP를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을 양을 넘겨서 받지는 못해. 내가 앞에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맥스로 받을 수 있는 CPP의 양이 1203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배우자가 은퇴 후에 이미 CPP로 1000불을 받고 있다고 치면 서바이벌스 펜션을 원래 600불을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203불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자녀가 있다면 차일드 베니핏이 250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자녀가 18살보다 어리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25살보다 어린 자녀여야 돼. 그러니까 가능한 오래 살아서 CPP를 오래오래 받을 수 있기를 바래. 자, 그럼 CPP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연봉에서 정부가 얼마나 CPP로 가져가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자. 어째서 CPP가 우리같이 투자나 저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이게 스태티스틱스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통계인데, 2019년도 캐나다 25세부터 54세까지의 미디안 인플로이먼트 인컴이 이만큼이야. 이번 연도인 2021년도에는 매년 물가 상승으로 미디안 인컴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5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의 기준들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비슷하게 일정하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자. 너가 25살부터 CPP를 받게 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총 30년간을 일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너는 1년에 5만 불 빼기 3,500불, 거기에 5.45% 해가지고 2,534불을 매년 내게 될 거야. 미디안 인컴으로 계산을 했고 83%의 시간을 채우지도 않았으니까 맥스를 받을 리는 만무하고 평균인 736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736불 곱하기 12가 8832불이니까 이만큼을 너는 매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파이낸셜리 리터레이트한 우리가 정부에서 CPP라는 목적으로 가져가는 우리의 월급의 일부를 S&P 500에다가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보통 돈을 빨리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개별주들이나 코인들을 많이 하잖아. 반대로 돈을 빨리 못 벌어도 좋으니까 안전하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S&P 500 같은 ETF들을 사서 몇십 년간 보관하기도 하고, 그래도 은퇴 계획으로는 안전한 게 안전하니까 S&P 500 같이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면서 안전한 거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은 S&P 500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인베스토피디아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매년 10%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 인플레이션 애저스트, 즉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7%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30%가 오를 수도 있고 70%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25살에서 65살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놓고 보면은 평균치를 적용하는 게 잘 대변을 해줄 거야. 그래서 평균 1년 수익률이 7%라고 가정을 하고 너가 30년간 S&P 500에다가 2,530불을 매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자산은 25만 6,119불이 되어 있을 거야. 25만 6,119불의 7%는 얼마인지 알아? 자그마치 17,928불이라고. CPP에서는 8,832불을 받는 데 비해 2배나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너는 그때부터 매년 17,928불씩 꺼내서 써도 25만 불의 자산이 남아. 게다가 이걸 TFSA를 사용해서 하잖아? 그럼 이 모든 게 텍스 프리야. CPP에서 받는 돈은 텍스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텍스도 안 내게 되니까 그 차이는 더 극명해지지. 문제는 정부에서 이 CPP를 만다토리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같이 은퇴 계획을 스스로 짤 줄 아는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 S&P 500에다가 저축할 수 있었을 우리의 돈을 CPP에 내야만 되니까 돈을 더 적게 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물론 S&P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매년 7%의 수익을 평균적으로 낼지 더 낼지 아니면 더 적게 내거나 손해를 볼지는 모르는 거니까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S&P에 저축한 돈은 너가 죽어서도 베네피시얼이나 너의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줄 수 있는데 비해 CPP는 상황에 따라 60%나 아니면 단돈 2,500불밖에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리스크도 결코 무시할 수 없어. 4,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죽지 않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대신에 이게 왜 은퇴 계획을 짤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안전망이 되어주는지도 설명을 해주자면, 정부에서 강제로 이 사람들이 CPP에 저축을 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거든. 애초에 이게 CPP가 생긴 이유야. 그렇지 않으면 롱텀은 생각 안 하고 숏텀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저축은 하지 않고 노는데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은퇴 후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 자, 그래서 CPP는 저축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지만 노후 계획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복지다라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 CPP에는 소름 끼치는 게 하나 있어.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거고, 일찍 죽는 사람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적게 받거나 아예 받는 게 없을 텐데, 그 소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만큼 오래 살게 되면은 결국엔 낸 만큼 받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 사람들의 돈이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 옮겨가는 시스템이라는 거 아니야?